자, 이제 입지론입니다. 159쪽의 내용은 뭐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단어 정도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입지론, 적지론이라는 그 박스 안에 내용 있죠. 입지론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입지론입니다. 어떤 용도를 정해놓고요. 그게 적합한 용지를 찾는 것이 보통 입지론이에요. 우리 왜 식당을 차리려고 하는데 어디가 좋은 자리이지? 이런 거 고민하잖아요. 중개사무소를 오픈하려고 하는데 어디가 좋은 자리일까? 이런 것들이죠. 다 연계? 입지가 좋아야죠. 그게 이제 입지론이죠. 보통 우리가 고민하는 입지론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근데 적지론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땅을 갖고 있는데 그 땅에 뭘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지론은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속 편해요. 갖고 있는 땅이 좀 있습니까? 그러면 고민하시면 돼요. 갖고 있는 땅이 없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저는 갖고 있는 땅이 없어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농지도 별로 필요 없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도 갖고 있는 거는 농지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땅 있는 사람만 고민하면 되는 거, 이게 적지론이에요. 근데 그게 최유효 이용 개념과 똑같아요. 최유효 이용 개념이라는 것이 바로 어떤 토지에 가장 좋은 용도가 뭐냐, 이거 찾는 거잖아요. 가장 수익이 높은 용도가 뭐냐, 그게 적지론과 똑같습니다. 최유효 이용과 적지론은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뭐 입지 조건이라든가 입지 단위, 입지 인자 이런 거는 단어 정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용어 정리 정도로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넘어가면 이제 구체적으로 입지론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농업 입지론이 있고 공업 입지론이 있고 상업 입지론이 있죠. 농공상 하는데 이 농업 입지론이 가장 중요도는 낮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중요도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쪽을 좀 더 신경 쓰시고요. 그 다음에 공업 입지론이요. 근데 이제 농업 입지론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어떤 농작물을 어디에 경작하면 좋으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고요. 200년 전 유럽 얘기를 해요. 유럽, 이제 200년 전 유럽이 이제 고전학파 학자들이 연구하던 시절이에요. 그때 이제 농경지 지대론을 설명하면서 어떤 농작물은 어디에 자리를 잡고 어떤 농작물은 어디에 자리 잡더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그 대표적인 학자가 튀넨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그 학자의 위치 지대론을 얘기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이건 뒤에 지대론에서 또 나와요. 이 위치 지대론은 위치에 따라 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위치에 따라 지대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방식은 여기 도시가 있으면은 그 주변에 농사를 짓는 곳이 있어요. 사방팔방 교통 조건이 똑같고요. 평평하고 비옥도도 똑같아요. 그리고 주변에서 농사를 지으면 다른 도시로는 수출 안 하고요. 이 도시로만 가져와요. 그리고 다른 도시에서 수입도 안 해요. 수출 수입이 없어요. 이런 경제를 폐쇄 경제라 그래요. 수출 수입 없이 그냥. 이런 걸 이제 그 사람은 고립국 이론이라는 데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 매상고가 있으면 도시에 갖다 파는 거예요. 도시에 갖다 파는 매상고에서 생산비를 빼고, 이 사람은 뭐까지 빼는가 하면은 수송비까지 뺍니다. 그러고서 남는 게 뭐예요? 남는 게 지대예요. 이 고전학파 학자들은 이 지대를 전부 다 잉여로 봤어요. 남는 거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이 농산물을 생산할 때 인간의 노력이 투입된 거는 뭐예요? 인간의 노력이 투입된 거는 이만큼이에요. 근데 남았잖아요. 남은 거는 잉여라는 거죠. 남는 건 잉여입니다. 자, 어쨌든 자, 이렇게 하는데 이 수송비를 잘 보세요. 어떤 농작물의 수송비는 킬로미터당 5원, 어떤 농작물은 킬로미터당 10원. 농작물에 따라서 이게 수송비가 다를 수가 있죠. 자, 요거는 1km씩 멀어지면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겠죠. 요거는 덜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많이 발생하는 거는 많이 빼니까 지대가 더 많이 줄겠죠. 자, 그럼 요거를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어떤 거는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지고요. 어떤 거는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져요. 어떤 게 가파르게 떨어지는 놈일까요? A, B 중에.
B가 더 가파르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요 교차하는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입지 교차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위치가 교차한다 이런 뜻이요. 입지 교차점. 그래서 얘를 위치 지대론을 입지 교차 지대론이라고도 해요. 입지 교차. 입지 교차 지대론이다. 그래서 입지 교차점 안쪽은 누가 자리를 잡는 거예요? B가 자리를 잡는 거죠.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높죠. 그 바깥쪽은 누가 자리를 잡고요? A가 자리를 잡고요. 자, 이렇게 되는데 그 특징이 지금 서양이든 동양이든 200년 전이든 지금이든 대체로 B와 같은 이런 업종은 대체로 집약 농업이라는 거예요. 이런 농업은 조박 농업이라는 거예요. 집약 농업은 뭐예요? 집약 농업. 요거는 시설 재배 같은 거. 자본이나 노동이 많이 투입되는 거예요. 토지에 비해서. 이런 거 비닐하우스 생각하면 제일 쉬워요. 비닐하우스가 주로 도시 근교에 많죠. 시설, 집약 농업은 도시 근처에. 얘네들은 어떤 것들이에요? 씨 뿌려 놓으면 하늘이 길러주는 거, 대체로. 그런 것들은 대체로 일단, 대체로 반드시가 아니고요. 대체로 그런 농작물들은 바깥에, 집약 농업은 안쪽에. 요게 200년 전 그 학자의 결론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대체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200년이 지난 동양에서도. 구체적으로 무슨 뭐 상추를 심네, 파를 심네 이게 아니라 입지가 어떤 농업은 어디에 자리 잡고 집약 농업은 도시 근처에 자리 잡고 조박 농업은 도시 외곽에 자리 잡는다. 이거는 진리라는 거죠. 서양이든 동양이든. 됐나요? 이런 내용이 TNN의 위치 지대론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집약농업, 조박농업은 이제 입지를 말한 겁니다. 여기 이제 161쪽의 내용이고요. 161쪽까지 내용이고, 그 161쪽에 그 박스로 되어 있는 거는 그거는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그 앞에 내용들이.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공업 입지로는 공업 입지로는 공장을 어디에 짓는 게 좋냐 이 말이죠. 공장을 어디에 짓는 게 좋냐 이 소리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배벌하는 사람의 최소 비용 이론, 요걸 이제 주로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 일부러 지금 사람 이름 안 쓰고 있어요. 여기 지금 사람 이름 많이 나온다고 이거 복잡해 하는 사람들 많죠? 사람 이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 이름 때문에 헷갈려 하지 마시고요. 내용을 알면 되는 거예요, 내용. 그 사람 이름은 그냥 습관적으로 붙이는 거예요. 이런 이론을 여러 학자들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 여러 학자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학자, 가장 중요한 학자,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람 이름을 붙이는 것 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 이름 때문에 헷갈려 하지 마시라고. 내용을 알면 된다고. 이 단어에서 그 뜻을 유추할 수 있잖아. 최소 비용이라는 게 뭐예요? 비용을 가장 적게 하는 곳에다가 공장을 지으라는 얘기죠. 자, 근데 기업들이 이윤을 극대화시키려면은 팔기도 많이 팔아야 되지 않나요? 근데 이 사람은 파는 얘기 안 하고 있어요. 비용을 적게 하는 곳에다가 공장을 지으라는 얘기예요. 그 소리는 이 학자는, 이 주장을 한 사람은 공장을 어디에 짓든 판매는 비슷하다고 본 거예요. 공장 위치에 따라서 판매가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본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가능한 한 뭐를 줄이는 방법으로, 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비용 항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수송비도 있고 또 임금도 있고 집정력 이런 것도 있어요. 집정력 같은 거는 이제 집적 이익이 있는 그런 업종들이에요. 한데 모여 있는 것이 유리한 그런 업종. 자,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데 이 사람이 가장 강조한 거는 일단 수송비예요. 수송비가 이제 적게 드는 곳에다가 공장을 지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수송비에는 원료 수송비도 있고 뭐도 있어요? 제품 수송비도 있어요. 이 두 개의 합이 요게 최소가 되도록 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떤 거는 원료 수송비가 많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어떤 거는 제품 수송비가 많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원료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료 수송비를 절감해야 되죠. 그럴 때는 공장을 원료 산지 근처에다가 지어야 돼요. 원료 수송비 줄이려면.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원료 지향 입지라 그래요.
어떤 제품들은 제품 수송비가 훨씬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제품 수송비를 줄여야 되죠. 제품 수송비를 줄이는 방법이 뭐예요? 이 시장 근처, 판매처 근처에 공장을 지으면 되겠죠. 그럼 뭐예요? 시장 지향 입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원료 무게나 제품 무게나 똑같으면은요? 어디 짓든 관계가 없죠. 그럼 입지 자유형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에요. 원료 지수라는 지표를 가지고 설명 가능해요. 원료 지수라는 지표가 있어요. 이 지수, 원료 지수가 이게 숫자가 클수록 원료 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뜻일까요? 적게 나간다는 뜻일까요? 이 숫자가 클수록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원료 지수라는 숫자가 클수록 원료 무게가 많이 나가 이게 말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런 지표를 만들 때는 대부분 분수꼴로 만들어요. 분수라는 것은 기준이 되는 숫자가 대부분은 1입니다. 1. 그래서 얘가 1보다 크면 뭐고요? 원료 지향 입지고요. 원료 무게가 그만큼 많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이 값이 1보다 작으면은요, 시장 지향 입지고요. 이 값이 1이면은 입지 자유형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원료 지수, 자, 이게 원료 중량을 나타내는, 원료 무게가 이렇게 숫자가 클수록 많이 나간다면은 분수꼴로 나타낼 때 원료 중량이 분자로 가겠어요? 분모로 가겠어요? 이 숫자가 커질수록 원료 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료 지향이잖아요. 그러면은 원료 중량이 분자로 가야 되겠어요? 분모로 가야 되겠어요? 분자로 가야 이게 분자 원료 중량이 클수록 이게 크실 거 아니에요. 예. 예, 갑자기 흥분할 뻔했어요. 원료 중량 분자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분모에는요, 제품 중량이 간다. 제품 중량. 그래서 원료 중량과 제품 중량의 상대적 무게를 따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1보다 크다는 거는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근데 이 원료에는 편제 원료라는 게 있고요. 보편 원료라는 게 있어요. 보편. 편제 원료는 특정 지역에만 생산되는 원료고요. 보편 원료는 어디든 구할 수 있는 원료. 물이 대표적이에요. 여러분들 몇 년 전에 유비퀴터스 이런 말 많이 있었죠? 유비퀴터스. 유비쿼터스. 비슷하면 돼요. 유비쿼터스. 근데 그게 뭔 뜻이었죠? 그때? 예? 그렇죠. 어디서든. 이게 보편이 그런 뜻이에요. 유비쿼터스. 보편. 어디서든 구할 수 있다. 이런 보편 원료. 이 유비쿼터스, 이게 보편이라는 단어가 번역을 하면은, 그게 물이 대표적이에요. 이런 것들은 굳이 수송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 데서나 그냥 그 공장 있는 자리에서 뽑아 올리면 되죠. 그럼 여기에 따지는 원료는 이런 원료겠어요? 이런 원료겠어요? 이런 건 당연히 편제 원료. 그리고 얘를 국지 원료라고도 해요. 중량을 따지는 것은. 됐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보편 원료를 많이 사용한다면은, 그래서 제품이 됐다면 이런 것들은 시장 근처에서 생산을 해야 돼요. 맥주, 청량음료 이런 것들. 그죠? 근데 편제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업종은 원료 지향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꼭 이렇게 중량으로만 따질 것이 아니고요. 다른 걸로 원료 지향, 시장 지향 하기도 해요. 만약에 원료가 부패가 잘 된다면은 부패되기 전에 빨리 가공을 해야 되죠. 그럴 때는 원료 지향, 부패가 되기 전에 가공을 해야 되니까. 제품이 부패가 잘 되면은요, 시장 지향. 그러니까 빵 공장은 시장 근처에 있어야 돼요. 밀가루 상태는 잘 안 상하잖아요. 빵으로 만들면 금방 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들. 예, 감귤 주스 공장 어디 있어야 돼요? 제주도 있어요, 제주도. 예, 수송하는 과정에서 부패해버릴 수 있으니까. 됐죠? 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수송비 관점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수송비가 조금 늘어나더라도요, 임금을 크게 많이 줄일 수 있다면은 이쪽으로 옮기는 게 좋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노동지향 입지라고 그래요. 노동지향 입지. 다음에 집정력, 이게 큰 이점이 있을 때, 이거는 클수록 좋죠.
집적 이익은 클수록 좋아요. 또는 집적력 또는 집적 이익. 이 집적 이익이 많이 발생한다면은 수송비나 뭐 좀 늘어나더라도 이쪽으로 가는 것이 유리할 수 있죠. 그런 거를 집적 지향 입지라고 그래요. 자, 이런 노동 지향 입지에 해당하는 거는 섬유 산업, 신발 산업 이런 것들. 집적 지향 입지에 해당하는 거는 요거는 뭐 자동차 공업이라든가 석유화학 공업 있죠. 특히 석유화학 공업. 이런 것들. 그다음에 중간 지점 지향. 중간 지점 지향 한번 말씀드린 적 있나요? 이거 중간 지점, 수송 수단이 바뀌는 곳. 육상 운송에서 해상 운송으로, 또는 철도 교통에서 도로 교통으로 이렇게 바뀔 때 그 바뀌는 위치. 어떤 예를 들었어요? 제가 연탄 공장 예를 안 들었나요? 네. 연탄 공장. 이제 이런 예를 들 수가 없어요, 이제는. 점점 연탄 공장을 본 사람이 별로 없어서. 예전에는 기차역 옆에는 거의 대부분 연탄 공장 다 있었습니다. 기차역 옆에는. 왜냐하면 태백 쪽에 탄광촌에서 석탄을 캐면 그를 무엇으로 수송하나요? 기차로 수송하잖아요. 그럼 기차역에다가 석탄을 부어 놓으면 연탄 공장이 기차역에서 떨어진 곳에 있다면 다시 또 트럭으로 수송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차역에다 부렸을 때 기차역 담장 바로 옆에 연탄 공장이 있어요, 보통. 담장 바로 옆에 연탄 공장이 있으면 그 안쪽에서 컨베이어 벨트로 바로 공장으로 바로 원료를 집어넣습니다. 얼마나 편해요. 따로 수송을 안 해도 되죠. 그 태백이 그게 광산만 있었던 게 아니네. 태백에. 태백 그게 석탄 광산이에요. 예, 다른 광산요? 철광이라든가 뭐. 거기에 연탄 공장은 기차역이란 기차역에는 거의 대부분 다 있다고요. 청량리역이라든가 왕십리역이라든가 역이란 역에는 다 있었다고요. 기차역에는. 기차역에는 다 있어요. 그리고 소비지가 큰 경우에는 기차역에서 떨어진 곳에서도 연탄을 만들기도 했어요. 소비지가 클 때에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살던 동네는 기차역 옆에도 있었지만 저희 동네에도 연탄 공장이 있었다고요. 제가 수업할 때마다 말씀드려요. 우리 동네가 연탄 공장도 있고 역 공장도 있고 성냥 공장도 있고 우리 집에는 돼지우리도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우리 동네에 연탄 공장도 있었다고요. 근데 그때는 연탄을 많이 소비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근데 점점 연탄을 덜 소비하니까 어디부터 문을 닫아요? 그 기차역에서 떨어진 곳에 있는 연탄 공장 먼저 문 닫는 거예요.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비용이 더 발생할 거 아니에요. 기차역에서 트럭으로 실어다가 거기에 갖다 놓고 이렇게 연탄을 찍어야 되니까. 그죠? 연탄하고 이 석탄하고 저는 참 어릴 때 굉장히 친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5살 때쯤인가? 제가 귀향을 간 거예요, 귀향. 우리 가족사로 보면은 저 위에 누나도 있고요. 밑에 동생도 있고요. 근데 어머니가 막내를 임신을 하신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애들 셋이 있는 데가 임신을 해놨으니 힘들 거 아니에요. 물론 옛날에는 뭐 8남매, 9남매도 많았지만 이 셋 중에 하나를 이제 귀향을 보내야 되는데 보내도 별로 찾지도 않고 울지도 않을 놈을 이제 보낸 거죠. 제가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거기가 강원도 영월이요. 그 탄광촌이 있는 곳, 그 동네예요. 농사도 짓기도 하지만 탄광촌이 있는데 늘 보던 게 그런 거예요. 막 이렇게 이런 저거 있잖아요. 그 인디아나 존스 보면 나오는 그 조그만 사람 한 두세 명 들어가는 그런 이런 열차 있잖아요.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를? 이거 이제 화물 1톤짜리. 이런 거 다니는 거 늘 보고 막 그 사람들 시커멓게 해가지고 이 퇴근할 때 이거 퇴근할 때 시커먼데요. 재밌는 게 입 주변 있죠. 여기만 하얗고요. 눈 주변 여기만 하얗고요. 다 새카매요,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퇴근하고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온 동네가 새카매요. 근데 이렇게 이제 산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 강원랜드 가보셨어요? 네. 강원랜드? 거기 이제 그 가시다 보면 한백역이라는 데 있는 거 아십니까? 한백역? 한백역이 유명한 역이에요, 그게. 그 석탄이 모이는 역입니다. 거기 한백역, 철암역, 이런 그쪽으로 있는 역들이
그럼 이제 각 탄광에서 석탄을 생산하면 역으로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역에서 이제 전국으로 가는데, 한백역이 이렇게 있으면, 제가 어릴 때 기양 갔던 곳은 여기 반대편이에요. 여기도 탄광이에요. 여기는 기차가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여기까지 보낼까요? 여기서 이렇게 케이블카를 설치해요. 아, 그게 그거구나. 케이블카. 기차 타면. 예, 그거요. 케이블카로 이렇게 실어가지고 바가지 같은 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수송을 해요. 예,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여기 이쪽 동네는 못 봤으니까 저게 도대체 어디로 갈까? 굉장히 궁금했어. 어릴 때 뭐 저기 매일같이 수송을 하는데, 예, 여기는 이 동네는 제가 아니까 이 동네에서 이제 선탄 작업을 해요. 선탄. 예, 이 선탄은 이제 캐잖아요. 탄을 캐가지고 오면은 이제 그 컨베이어 벨트 쭉 두 줄로 이렇게 해놓고요. 아줌마들이 쭉 이제 일렬로 늘어서요. 거기 컨베이어 벨트에다가 탄을 부어요. 탄을 부으면 거기에 돌 골라내야 돼요. 탄 속에 돌이 숨어 있어요. 근데 탄도 새카맣지만 돌도 새카매요. 섞여 있으니까 탄가루 때문에. 근데 그걸 골라내는 게 기술이에요. 골라내요, 그거를. 돌을 골라내요. 예, 여러분들 왜 뭐죠? 이 숯이 좀 반짝반짝 빛나는 부분 있죠? 숯이. 탄도 그렇습니다. 탄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래서 빛나는지 안 빛나는지로 이렇게 어느 정도 분간을 할 수 있어요. 저거 돌이다, 이렇게. 저도 웬만큼 보면 이렇게, 저거, 안 빛나면 그거는 돌이에요. 탄은 반짝반짝 빛나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골라내요. 그러면 이제 골라낸 걸 가지고 여기다 이제 이쪽으로 수송하는 거죠. 예, 아무튼, 어릴 때, 여기 이제 1년간 귀향살이 했고요. 혹시 강물을, 시냇물을 검정색으로, 검정 색깔로 그리셨어요? 저는 그림을 잘 그리지를 못해서 강물이 다 새카맣습니다. 그 동네는. 강물이 새카맣습니다. 예, 어쨌든 그 어릴 때 보던 세상은 온통 새카만 동네, 온통 새카만 동네. 예, 그리고 그 참 이쁜 게요. 겨울에 눈이 오면 그렇게 이뻐요. 겨울에 눈이 오면 하얗게 덮이잖아요. 그런데 요 조그만 이 열차 있잖아요. 여기 열차가 지나고 열차 가고 길만 두 줄만 새까맣게 이렇게 펼쳐져요. 그리고 담장들이 다 새까맣거든요. 담장들이 어디서 나온 판자로 하는가 하면은 갱도에서 나오는 이제 폐기 처분되는 판자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걸로 담장을 쳐요. 그러니까 새까말 수밖에요. 그러니까 눈이 하얗게 오면은 흑백의 조화가 끝내줍니다. 하얗게 덮인 데다가 담장은 새까맣게. 완전히 수묵화예요, 수묵화. 한편의 수묵화. 어쨌든 그런 동네인데 지금 다 폐광이 돼서 지금은 전혀 검은색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가면은. 지금은 완전히 그냥 오지 중에 오지죠.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아무튼 이제 중간 지점장, 이 연탄 공장만 생각하면 그 생각이 나. 자, 이게 이제 베버의 이론인데요.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근데 이제 163쪽에 레시오의 최대 수요 이론 있죠. 요거는 한 번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출제는 안 됐어요. 이게 이제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 번 정도는 레시오의 최대 수요 이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게 최대 수요 이론. 사람 이름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 표현에 신경 쓰십시오. 거꾸로요, 거꾸로. 최소 비용 이론이 아니고 최대 수요 이론이요. 이 사람은 거꾸로 이 수요에 초점을 맞췄어요. 비용은 어디든 비슷하다고 본 거예요. 공장을 어디 짓든 비용은 비슷하다. 그러니까 판매를 많이 할 수 있는 곳에다가 공장을 지으라는 얘기예요. 거꾸로. 생각하는 관점이 반대죠. 그럼 어떤 곳이 판매를 극대화하는 곳인지 어떻게 찾느냐, 이렇게 찾아요. 어떤 지점이 있어요. 그럼 그 지점에 공장을 세운다면은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보는 거예요. 보통 공장이 있는 위치를 이제 수요가 가장 많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공장 위치에서 거리가 멀면 멀수록 수요가 줄어들겠죠. 어떤 지점에서의 수요량을 이 높이로 나타내는 거예요. 사방팔방 평평한 곳에 한 가운데 공장이 있다면 공장에서 거리가 멀수록 수요량은 점점 줄겠죠. 수송비가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거리가 멀수록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니까 수요량은 점점 줄어듭니다. 수송비를 반영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원가에. 그러니까 점점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량이 점점 줄어듭니다. 자, 그런데 배후지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지역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고요. 어떻게? 이렇게. 어떤 지역은 이렇게 그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B라는 지점에서. 지역에 따라서. 자, 여기서 뭐를 생각하시는가 하면은 원뿔 같은 텐트 생각하세요. 텐트. 거기 바닥에서 빛을 쏘아 올려서 수직으로 텐트 면에 닿는 이 높이까지가 그 지점에서의 수요량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높이가. 자, 그러면 요 밑에 이 원 위치까지 와버리면 높이가 어때요? 원 위치까지 오면 높이가 제로가 돼버리죠. 그럼 여기는 수요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요? 수요가 없다는 얘기요. 이걸 벗어나면 수요가 없다는 얘기요. 그 소리는 요 원의 넓이가 배후지가 되는 거예요. 요거 벗어나면 이제 수요가 없는 거죠. 됐나요? 원의 넓이가 배후지입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의 높이가 뭐고요? 수요량이에요. 그럼 자, 요 각각의 위치에다가 가느다란 철사를 채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철사를 채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높이만큼을. 그러면 이 전체 수요량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전체 수요량은 그 전체의 부피 생각, 부피. 전체의 부피가 바로 뭐라고요? 이 전체의 수요량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피와 이 부피를 비교해서 부피가 더 큰 쪽, 가장 부피가 큰 쪽이 수요가 가장 큰 것이에요. 그러니까 레시오의 최대 수요 이론에서는 어디가 최적 입지점이요? 이걸 수요 원추체라 그래요. 수요 원추체, 원뿔이죠. 수요 원추체 부피가 어떤 곳? 가장 큰 곳. 부피가 가장 큰 곳. 부피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시죠? 어떻게 계산해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 해야 되죠. 뿔의 경우에는 곱하기 3분의 1 해야 되잖아요. 원뿔은. 원기둥은 그냥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하면 되는데, 뿔은 밑넓이 곱하기 높이하고 곱하기 3분의 1 해서 그렇게 해서 부피가 가장 큰 곳이 이게 최적 입지점이 된다는 거예요. 됐나요? 여러분들은 이게 느낌이 어떠세요? 이런 원뿔 모양의 주스 잔이 있어요. 주스 잔이 이게 이제 높이가 있어요. 높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높이 한 가운데가 여기라고 치면은 맞나요? 이 정도 되나요? 요 높이 요 정도 맞나요? 제가 우리 애하고 주스를 마시는데 가득 채운 후에 아빠가 밥 먹을게, 네가 밥 먹어. 이러면은 제가 얼마나 먹을까요? 예? 한 3분의 2. 여기는 3분의 1. 그럼 3배라면 여기가 4분의 3, 제가 4분의 1. 어떤가요? 어느 정도 될까요? 예? 4분의 3, 4분의 1. 제가 먹는 양이 8분의 7이고요. 애가 먹는 양이 8분의 1입니다. 엄청나게 먹는 거예요, 제가. 다 먹는 거예요. 애 데리고 사기치는 거예요. 길이비가 1대 2가 되잖아요. 길이비가 1대 2가 되면 넓이는 몇 대 몇이 돼요? 1대 4가 돼요, 1대 4. 길이비가 1대 2가 되면은 넓이는 1대 4가 됩니다. 그죠? 부피는요? 8개요. 이 각설탕 같은 게 8개가 됩니다. 부피는 1대 8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요 부피하고 이 전체 부피가 1대 8이라고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7만큼이고 이게 하나만큼이에요. 그래서 수박 살 때 비싸더라도 조금 더 큰 거 사죠. 양이 훨씬 많습니다. 크기는 조금 더 크지만 부피로는 엄청 더 커요. 그러니까 과일은 돈을 조금 더 줘도 큰 게 양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특상품은 말고요. 특상품은 이제 희소가치 이런 것 때문에 실제 그 가치가 너무 높은 거고,
대체로 한 상품 정도. 될 수 있으면 과일은 큰 거 사는 게 좋아요. 예외가 있어요. 귤은 3호, 4호. 이게 제일 좋고. 귤은 3호, 4호가 제일 좋고, 다른 거는 될 수 있으면 큰 게 좋아요. 예,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부피는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죠? 자, 어쨌든 최적 입지점은 수요원 주체의 부피가 가장 큰 곳입니다. 그런 정도고요. 나머지는 됐고요. 다음에 그 서비스 입지론에서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 있죠. 여기서 이제 단어 몇 가지를 좀 체크해 드릴게요. 그 중심지는 됐고요. 최소 요구치 보세요. 그 중심지 기능이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수 또는 상권의 범위를 최소 요구치라 그래요. 또는 고객이 존재하는 범위라고 되어 있는데 고객이 존재하는 최소한의 범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고객이 존재하는 최소한의 범위. 그게 최소 요구치고요. 재화의 도달 범위는 중심지 기능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최대한의 공간 범위예요. 그러니까 재화의 도달 범위가 실제로 재화가 도달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요구치보다는 재화의 도달 범위가 더 커야만 중심지가 그 기능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그 중심지 상권의 형태가 있죠. 이건 이제 어떤 얘기인가 하면은 이 평평한 곳에 산도 없고 강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 중심지가 있다면 한 개밖에 없다면 중심지가 단일 중심지. 중심지가 한 개밖에 없다면 이게 사방팔방 교통 조건이 똑같기 때문에 중심지 형태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원형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한 개밖에 없을 때는. 근데 경쟁 점포가 많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이 영역을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서로 부딪히죠.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은 서로 닿지 않는 이 부분을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을 차지하려면 서로 영역을 침범해야만 되죠. 서로 영역을 침범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침범한 경우에는 이게 경쟁이 치열해지고요.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는 서로 이제 나눠 갖기를 하게 돼요. 나눠 갖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무슨 형태가 되는 거예요? 벌집 형태, 정육각형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다수 중심지일 때는 정육각형이 이상적이라는 거예요. 그 벌집이 육각형이 자연에서 가장 재료를 적게 사용하고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는 구조라고 합니다. 정육각형이. 아무튼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거예요. 다수 중심지일 때는. 그다음에 중심지의 계층성은 이런 얘기예요. 피라미드 구조 생각하세요. 중심지의 계층성 하면은 저차 중심지, 중차 중심지, 고차 중심지 이렇게. 저차에서 고차로 올라갈수록 중심지 개수는 줄죠. 이거는 이제 대형 할인점 같은 거 생각하면 되고요. 동네 큰 슈퍼고요. 얘는 편의점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중심지 규모는 커지고요. 중심지와 중심지 간 거리는 더 멀어지죠. 그리고 기능은 다양해지고요. 됐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피라미드 구조는 중심지의 계층성을 말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그 이응의 그런 내용들이 있죠. 시장, 교통, 행정 조건에 따라 중심지의 수와 모형은 많은 영향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게 뭔 소린가 하면은 이게 이상적일 때는 이렇잖아요. 이상적인 모습은 정육각형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정육각형이 되기가 어렵잖아요. 이 사방팔방 교통 조건이 똑같지도 않고요. 뭐 행정 조건이 다를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른 것에 따라서 여기 이제 실제로는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바로 이응 얘기입니다. 이응. 시장, 교통, 행정 조건에 따라 중심지 수와 모형은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을 내려가시면은 자, 여기서는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에서는 이건 이제 중요합니다. 레일리 소매인력 법칙은 요거는 중요한데 근데 원래는 워낙 자주 나와서 이거에 많이 나와서 원래는 약간 쉬었다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중요하긴 한데 워낙 자주 나왔습니다. 얘가 이게 이제 당기는 흡인력이죠. 당기는 흡인력은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하고 크기 또는 인구에는 비례한다. 작년에 계산 문제 나왔기 때문에 원래는 여기서 계산 문제로 나오기는 조금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최근에 10년간 6번 나왔거든요. 계산 문제가 10년에 6번이니까 많이 나온 편이죠. 근데 해마다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근데 작년에 출제돼서 올해는 좀 한번 건너뛰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거 출제되면 좋은 거예요. 쉬운 거니까. 이게 당기는 힘을, 요 공식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이거를 이론으로 문장으로 만들 때도 이걸 그대로 이용합니다. 당기는 힘은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하고 크기에는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리에 반비례하고 이러면 틀리는 거죠. 거리의 제곱에 이렇게 요 문장, 요 수식을 그대로 문장으로 만들기 때문에. 자, 근데 이런 얘기죠, 이게. 여기 이제 두 도시가 있으면 여기 10만이 있고 여기 40만이 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3만의 소도시가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구매 행위를 하러 얼마나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느냐. 여기가 2km고 여기가 4km면 얼마만큼은 이쪽으로 오고 얼마만큼은 저쪽으로 가느냐. 이런 거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요 당기는 힘을 계산하면은 거의 끝나요. A가 당기는 힘, B가 당기는 힘. 요거 힘을 일단 계산하시라고요. A가 당기는 힘은 어떻게 해요? 요거 2의 제곱이죠. 4분의 10만 하면은 2.5죠. 맞나요? 여기서는요. 4의 제곱 16분의 40만. 16분의 40만은 4로 나누면 요거 4분의 10만이죠. 어차피 4분의 10 똑같죠? 2.5. 당기는 힘을 계산했더니 어때요? 힘이 똑같죠? 힘이 똑같다는 얘기는 이쪽 저쪽으로 끌려가는 수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15,000. 이렇게 쉬울 수가 있나요? 그죠? 예. 근데 너무 쉬우니까, 이게 너무 쉽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쉬우니까 이렇게 함정 만드는 거예요. 문제 가로 속에다가.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70%만 이쪽이든 저쪽이든 구매 행위를 하러 가고 30%는 여기서 그냥 구매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70%만 이쪽 또는 저쪽으로 하면은 21,000이죠. 21,000. 21,000명을 이쪽 저쪽 해야 되니까 15,000명, 15,000명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 것만 조심하면 돼요. 아시겠어요? 이거 힘 계산하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이 공식 집어넣으면 힘 계산되니까. 근데 이게 힘이 숫자가 너무 쉽나요? 숫자가 좀 이렇다면 어떻게 해? 여기를 1km로 바꿔볼까요? 1km. 1km로 바꾸면 A가 당기는 힘은 어떻게 돼요? 이제 1의 제곱분의 10 되니까 A가 당기는 힘은 10인데 B가 당기는 힘은 그냥 그대로 가면은 2.5일 거 아니에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 빨리 몇 대 몇을 찾으면 돼요. 몇 대 몇이에요? 얘와 얘가. 보여요? 그게 몇 대 몇이? 금방 보이면 하면 돼요. 금방 보이면 4대 1 금방 보이면은 전체 5 중에 4은 저쪽으로 가고 5 중에 하나는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되잖아요. 맞나요? 안 해나요? 전체 5 중에 4사람은 저쪽, 1사람은 이쪽. 이 소리는 80%가 이쪽, 20%가 이쪽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 돼요. 곱하기 0.8해서 이쪽으로 하고 곱하기 0.2해서 이쪽으로 하면 돼요. 이때도 마찬가지 괄호 속에 그런 함정이 들어가 있으면 함정 그렇게 피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나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빨리 몇 대 몇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10 더하기 2.5 중에 10은 A 쪽으로 이만큼 가고 이러면 0.8이 나와요. 0.8. B는 10 더하기 2.5분의 2.5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숫자가 빨리 안 보이면 다 더해서 저쪽이냐 이쪽이냐 이렇게 하라고요. 이것도 안 되면 패스하면 되죠. 이것도 안 되면 패스. 됐나요? 입장 정리하면 돼요. 간단하잖아.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레일리 소미인력 법칙이에요. 근데 두 중심지 사이에 상권의 경계는 어디쯤에 있을까요? 상권의 경계는 작은 쪽 도시 가깝게, 큰 쪽 도시 가깝게. 작은 쪽 도시 가깝게 경계가 형성됩니다. 왜냐하면 상권이 작으니까 요만큼 되고 큰 도시는 상권이 크니까. 됐나요? 그렇게 보시고요. 그 내용을 좀 볼게요. 그 164쪽 내용을 보시면 A는 이제 됐고요. 그 이제 식을 설명하는 거고, 그 B를 보시면 따라서 고차원 중심지와 저차원 중심지가 서로 마주하고 있을 때 상권의 경계는
저차원 중심지에 가까운 곳에서 결정된다. 맞죠? 다음에 이 이론은 두 도시 간에 별다른 장애 요인이 없는 것을 상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지형 지세와 같은 자연적 장애 요인이나 주민들의 구매 습관 등에 따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자,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하면 지금 이 두 도시 사이에 아무런 장애 요인이 없다고 가정하고서 했어요. 레일리라는 사람은. 아까 저 작은 도시에서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저쪽으로 가는데 이쪽으로는 비포장일 수도 있잖아요. 이쪽은 포장도로일 수 있잖아요. 그럼 당기는 정도가 똑같다고 볼 수 없잖아요. 이런 게 이제 현실적인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 사람은 고려 안 했다고요. 레일리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실제에서는 좀 달라질 수 있죠. 실제에서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극복한 사람이 바로 허프예요. 허프가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에요. 레일리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허프는 요거 만약에 비포장이잖아요. 이러면 여기 이제 시간거리 개념을 써요. 시간거리. 이게 아까 4km에 2km잖아요. 여기가 만약에 포장이잖아요. 그래서 비포장이죠. 그러면은 이거 40분, 이거 40분 똑같이, 시간을 똑같이 써버리는 거죠. 시간거리는 똑같이 볼 수 있잖아요. 물리적 거리는 이쪽이 더 가까워도. 이 시간거리 개념을 쓴 사람이 누구라고요? 허프라는 이 사람이 발전시킨 거예요. 이 이론, 레일 이론을. 또는 시간거리 또는 이 마찰계수라는 말을 써요. 마찰계수. 마찰이 크죠? 이런 경우에. 그래서 마찰이 크기 때문에 어떤 걸 마찰계수라고 하는가 하면은 흡인력 계산할 때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랬죠? 그리고 크기에는 비례한다. 또는 인구인데 여기가. 여기 시간거리를 쓰든가 시간거리를 안 쓸 때는 요 숫자 있죠? 요걸 마찰계수라 그래요. 이 숫자를 키우는 거예요. 요거를 안 바꾸면 얘를 키운다고요. 요걸 그대로 두면 여기를 뭐로 하면 되고요? 여기 시간거리로 하면 되고. 그래서 시간거리 또는 마찰계수 요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하는 거예요. 물론 둘 다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 반영을 시킨다는 거죠. 그런 현실적인 장애 요인을 이렇게 반영시킨다 이 말입니다. 루트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 루트가 나오는 거는 이제 컨버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허프라는 사람은 이런 현실적인 장애 요인도 고려하고요. 뒤에 할 걸 미리 말씀드릴게요. 허프라는 사람은 어떻게 이제 대단한 사람인가 하면은 지금 이 레일리도 그렇고 컨버스라는 사람도 그렇고요. 두 중심에서 고객을 끌어당기는 관점에서 봤어요. 중심지를 봤다고, 중심지. 중심지에서 고객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숲을 보는 관점이에요. 위에서 내려다봐서 중심지를. 그래서 거시적 분석이라 그래요. 이 사람은 거시적 분석. 근데 이 허프라는 사람은 사람을 본 거예요. 이 사람을. 이 사람이 이쪽으로 갈까요? 이쪽으로 갈까요? 누구를 봤어요? 사람을 봤어요. 이 사람이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요거는 숲속에 내려앉아서 나무 한 그루를 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분석을 무슨 분석이라 그래요? 미시적 분석이라 그래요. 이 사람은. 그리고 레일리나 컨버스는 이 거리하고 크기만 봤잖아요. 그죠? 근데 허프는 중심지가 더 있어도 분석을 해요. 이 경쟁 점포 수도 봤어요. 이게 또 차이가 있어요. 아무리 더 생겨도 관계없어요. 아무리 더 생겨도 ABCD 아무리 더 생겨도 관계없어요. 어떻게 계산하면 되니까 흡인력을 얘 다 계산하는 거예요. ABCD를. 그래서 얘가 예를 들어서 50이다, 10이다, 20이다, 10이다, 15, 10이다. 이러면 다 더하면 되는 거예요. 10, 20, 10 다 더하면은 50이죠. 이거 50이죠. 그러면 전체가 100이죠. 100 중에 50이니까 얘는 50%, 얘는 10%, 20%, 10%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집을 나서서 구매 행위를 하러 갈 확률이, 이쪽으로 갈 확률이 50%라는 얘기예요. 이쪽으로 갈 확률이 10%, 이쪽으로 갈 확률이 20%, 이렇게 얘기한 게 허프예요. 그래서 허프는 확률 모형이라고 해요. 확률. 사람을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저쪽으로 갈까요? 이쪽으로 갈까요? 확률로 따지는 거죠. 둘 중에 한 번은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50%. 그래서 허프의 확률 모형이라 하고요.
확률 모형. 그러니까 미시적 분석이 그 얘기고요. 경쟁점포 수도 봤다는 거. 그리고 이 사람은 뭐를 고려했다는 거. 마찰계수 또는 이제 시간거리 개념을 썼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아주 대표적인 차이점이에요. 레일리하고의 차이점이에요. 예, 그래서 이 허프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 오른쪽 페이지 있죠, 허프. 예, 허프는 기억의 두 번째 줄에 보세요. 예, 수요자의 개성, 즉 미시적 분석에 관심을 두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앞 사람들은 전부 다 거시적 분석을 했어요. 크리스탈러도 그렇고 전부 다 위에서 중심지를 내려다보는 관점이었어요. 다음에 디귿에 가시면은 그 둘째 줄에 보세요. 디귿의 둘째 줄에 경쟁하고 있는 쇼핑센터의 수도 봤죠, 이 사람은. 왼쪽에 거리도 있고 오른쪽에 쇼핑센터의 크기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거리하고 크기만 봤잖아요. 다른 사람은 거리하고 크기만 봤는데 이 허프는 이것도 봤고요. 다음에 마지막에 리얼에 보시면은 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 현실적인 장애물을 상정하여 계산해야 한다고 했다 하면서 이러한 현실적인 장애물을 마찰계수라고 하며 이렇게 되죠. 마찰계수 또는 뭐라고 해요? 마지막 줄에 시간거리 개념 도입한 거예요. 요 세 가지가 아주 특징적인 거예요. 허프라는 사람이. 근데 컨버스라는 사람은 그게 아니고요. 그 루터가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컨버스라는 사람은 여기하고 중간에 경계가 있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경계가 있는 지점을 찾을 때 그 공식에 넣으면 금방 나와요. 공식 만든 사람이 컨버스예요. 근데 그 공식 몰라도 된다고 우리는. 왜냐? 우리 시험에는 정답 지문에 루트가 나오는 것은 출제하기가 곤란하겠죠. 그죠? 이런 거 나오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지문 속에 루트가 나오면 패스하면 되지. 지문 속에 루트 나오면 패스하면 되는 거예요. 그 컨버스의 공식 외우는 것 자체가 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기본서에는 컨버스 공식이 있기는 해요. 근데 굳이 그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몰라도 충분해요. 왜냐하면은 자 보세요. 여기 3000이에요. 크기가. 여기가 12000이에요. 12000. 자, 여기 거리가 12km예요. 그럼 경계가 되는 위치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A로부터 몇 킬로미터, B로부터 이쪽으로 몇 킬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공식이 분수꼴로 1 플러스 루트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전체 거리를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못해도, 그렇게 안 해도 관계없는 게 A가 당기는 힘을 계산한다면 이걸 모르지만 일단 A로 놓고 모르지만 B로 놓으면 A가 당기는 힘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A제곱분의 3000 할 수 있잖아요. 맞나요? 여기는 B가 당기는 힘은 B제곱분의 12000 하잖아요. 경계가 되는 지점에서는 이 크기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된다고요. 경계 지점에서는 같아야 된다고. 그럼 이게 지금 분자가 3000이고 12000이면 이게 몇 대 몇이에요? 이것도 또 몇 대 몇이에요? 몇 대 몇만 제대로 하면 돼요, 여기서는. 몇 대 몇이에요? 1대 4잖아요. 그러면은 A제곱 대 B제곱도 1대 4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제곱해서 1이고 제곱해서 4란 얘기는 A 대 B는 1대 2란 얘기잖아요. 그럼 끝이지 뭘. 이 1대2니까 총 몇 등분해서? 3등분해서 한 칸은 저쪽, 두 칸은 이쪽 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칸은 4km니까 이게 A로부터 4km, B로부터 8km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울 거 없어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 이게 왜 어려울 수가 없는가 하면은 이게 제곱수잖아요. 제곱수. 맞잖아요. 제곱수라는 게 딱 한정되어 있다고. 1, 4, 9, 16 이런 숫자밖에 없잖아요. 제곱수가. 이거 출제하기 쉽지 않아요. 이거 숫자가 너무 크다고요. 맞잖아요. 설령 나온다 하더라도 금방 눈에 보인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럼 몇 대 몇만 빨리 찾으면 되는 거예요. 문제에서 4000, 9000 나왔다. 그러면은 크기 B가 4000, 9000 나왔어요. 그러면 크기 B가 4대 9잖아요. 그러면 거리는 2대 3 이렇게 보면 되죠. 총 5등분해서 둘 저쪽, 셋 이쪽 이렇게. 됐나요? 그럼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몇 대 몇만 빨리 찾으시라고. 몇 대 몇만. 예, 그러면 여기서는 해결이 돼요. 그 루트 나오는 공식은 사실은 간단한 수학이에요. 간단한 수학. 예, 루트 나오는 거는 공식 만들어 유도하는 거는 아주 쉬워요. 저같이 그냥 수학을 전공 안 한 사람도 금방 그 공식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공식 만들어내는 거는 그렇게 간단해요. 근데 굳이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공식을 외우는 거는 이렇게 제곱수가 아닌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그 공식에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게 괜찮죠. 아니 그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제곱이 아니더라도요. 이렇게 하면 돼요. 만약에 이게 3,000이고 이게 5,000이잖아요. 3,000이고 5,000이잖아요. 그럼 몇 대 몇이에요? 3대 5잖아요. A제곱 대 B제곱이 3대 5잖아요. 그러면 A 대 B는 몇 대 몇이란 얘기예요? 루트 3 대 루트 5란 얘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전체를 루트 3 더하기 루트 5분의 루트 3 곱하기 12kg 하면은 이쪽이라고, 이쪽. 됐나요? 할 수 있어요. 이 루트 형식으로 이 제곱수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전체 12kg를 루트 3 더하기 루트 5분의 루트 3만큼이 이쪽이잖아요. 하면 되지, 뭘. 이렇게, 답이 이렇게 나와, 답이. 루트가 나올 때 이렇게밖에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출제하기 어렵다고, 이게. 제곱수 아닌 걸 출제하기 어렵다고요. 아시겠죠? 설명해도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공식 몰라도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그게 이제 컨버스고요.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그냥 뜻만 나시면 되는 거예요, 뜻. 그 분기점에서 두 점포에 대한 구매 지향력은 같다. 그렇게 해서 공식 맞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자, 됐고요. 이제 마지막 주제가 점포의 종류예요. 이건 이제 공간 균배 원리에 따른 입지 유형별 점포인데, 요거를 집집 국산 전선편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집집 국산 전선편. 자, 여기 이제 뜻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그 구체적인 예들 있죠, 예. 니은에 보면은. 그죠? 거기 백화점 찾아보세요, 백화점. 백화점이 집심성 점포인 것 같습니까? 느낌이 오십니까? 집심성 점포는 여기에 중심이라는 단어를 빼고 설명 못해요. 반드시 중심이라는 단어가 있어야 돼요. 배우지의 중심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한 점포예요. 대체로 백화점은 그렇지 않습니까? 대체로 백화점은 배우지의 중심에 있지 않나요? 외곽에 있지 않잖아요. 그런 게 느낌이 오면은 오케이 하고 넘어가면 되고요. 느낌이 안 오면 굳이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굳이 암기를 많이 하려고 애쓰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집재성은 모여 입지하는 거, 모여 입지. 중심이란 단어가 없어요. 모여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얘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중심에 있어야지만 얘는 모여 있기만 하면 돼요. 가구점 같은 거 보세요. 외곽으로 나가다가 모여 있기만 하면 돼요. 그죠? 아울렛 같은 거. 꼭 중심이 없어도 돼요. 모여 있기만 하면 돼요. 왜 그럴까요? 얘네들은 대체로 선매품의 성격을 띠는 품목을 취급해요. 얘네들이. 선매품이 뭐냐? 선자가 고를 선자예요. 고를 선자. 이거는 비교 후 구매하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 비교 후 구매가 뭐예요? 비교 후. 이것저것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포에도 둘러보고 저 점포에도 둘러보고 저 점포가 괜찮구나 이렇게 둘러보고 하는 거죠. 그게 비교 후 구매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못해서 옷 같은 걸 사도 그냥 첫 집에서 사요. 바보같이. 미안하니까. 나오기가 미안하니까. 근데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도 다 알죠, 이미. 둘러보고 없게 하면 뭔 뜻인지 알죠? 다른 데도 봐야 알 거예요.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교 후 구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이 전문품이에요, 전문품. 이거는 구매를 위한 노력이나 비용을 아끼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배우지의 중심에 있어도 찾아갑니다. 배우지의 중심에 있어도 찾아가요. 그런 특별한 취미나 기호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품목들이기 때문에
됐나요? 물론 얘네들도 취미, 기호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강도가 세죠. 물론 얘도 이 집심성의 점포를 갖는 경우도 있어요. 예, 이렇게 갖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이렇고요. 다음에 국부적 집중성 점포예요. 이 국부적 집중성 점포는 요거는 부도심 같은 걸 생각하면 돼요. 부분적인 중심지. 부분적인 중심지. 예, 그런데 입지하는 게 유리한 점포고요. 요거는 산재성 점포. 동일 업종의 점포들이 분산 입지하는 것이 유리한 거예요. 편입품점이 대체로 그렇다고 보면 돼요. 됐나요? 집집국산 전선편. 자, 이렇게 해서 그 뜻을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외우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됐나요? 좀 쉬고 이제 마케팅 광고 지대론 공간 구조론 설명드리겠습니다.